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물가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주식시장 급락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열리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큰 변동성이 커진 이 시장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홍춘욱 대표,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미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당초에는 뭐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0.75%포인트라는 75bp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기류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홍춘욱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의 인상을 예상하십니까? 예, 저도 75bp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세요?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더 하는 게 맞다고요? 예. 100bp도 가능하다 보세요? 예,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번 예, FOMC에서 예, 75bp를 할 것 같지만 예, 100bp가 더 나은 선택이다. 예,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결국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른바 그 신뢰의 게임, 컨피던스 게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일종의 게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시장의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해 주는 정도의 그런 패턴들을 보이는 건 분명히 평상 시국에는 맞는 방법이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미래에 다가오게 될 여러 정책들을 미리 알리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원자재 수급 차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3월에 25bp 그리고 5월에 50bp는 대단히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꺾지 못했고 네. 금융시장은 그 뒤에 더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 전 파월 의장이 그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6월이랑 7월에 50bp씩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100bp를 하고 차라리 다음 달 쉬는 게 메시지 전달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지금 대단히 변동성이 크니까 네네. 이 변동성이 커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를 빨리 잡겠다. 대신 그 뒤에는 우리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100bp 후에는 동결이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고 또 그 연준 입장에서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얼마든지 언론과 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 못했다가 넘어섰잖아요. 네. 그리고 넘어섰고 그 안에 세부 지표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 징후가 보인다면 연준이 단호하게 행동하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했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큰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아낄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게 낫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해주셨어요. 100bp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FOMC. 일단 중앙은행의 책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국제유가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원자재 난이 해결이 된다거나 이상기후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금리를 많이 높여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이제 기대 인플레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완전히 죽여놓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앞서 홍춘욱 박사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네. 현재 연준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오히려 이제 기대 인플레 쪽을 보면 이미 6.6이고요. 이 추이 자체도 계속 올라갑니다. 우상향하고 예. 있고.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아 있으면 설령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만 또 다른 부분에서 뭐 난리 나면 또 물가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도한 데가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연준 출입 기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기자들하고 연준 위원하고 만날 수가 아. 없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 FOMC에 결과가 들어갔기 나오니까. 때문에 네. 0.75가 왜 나왔느냐? 거의 기정사실화. 연준에서도 일단은 뭐 우회적으로 저는 흘려서 이제 시장이 다 0.75는 한 90%가 받아들이게 놀라지 않게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0.75를 이번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코멘트인데 그렇죠.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 이제 뭐 경기 뭐 두 마리 토끼 네. 없다 무조건 인플레 물가다. 잡으려고 총력을 다하겠다 아마 이런 코멘트까지 가는 것이 뭐 오늘 예상이 밤 되시는군요. 내일의 그런 경로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75bp에 좀 무게를 실어 주셨고 조영무 연구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아까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페드워치라고 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네. 이번 금리 인상 폭에 네. 대한 전망이, 확률이 예. 75bp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 확률이 99.7%입니다. 99.7이요. 예. 거의 100%라고 거의 봐도 과언이 100%고요. 아니네요. 그 이야기는 지금 뭐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저희가 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융 변수에는 이 정도 기대 수준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번 FOMC가 아니라 다음 FOMC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7월 회의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페드워치에 나타난 연방기금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전망을 감안을 하면 네. 이번 75bp하고 다음번에 75bp 할 확률이 97%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5b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다음번에 다음 얼마나 75. 올릴까가 네. 중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정말 새로운 상황이냐? 전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잊었던 거예요. 앞서 FOMC에서 50bp 인상이 될 때 네. 그 FOMC를 앞두고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이 지표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확률을 보면 지난번 FOMC하고 이번 FOMC 두 번에 걸쳐서 125bp가 인상될 확률이 역시 97%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두 번의 FOMC 중에서 한 번은 75bp 인상을 확률을 굉장히 높게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시의 기대 수준에 의하면 지난번에 50bp 인상이 됐으니까 예. 이번에 75bp 인상되는 게 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번 FOMC와 이번 FOMC 사이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예, 물가 상승률이 8.5까지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8.3으로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미 연준의 스탠스나 행보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를 낳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고 봄부터 저희가 말씀드려왔던 것은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글로벌 물가 상승률도 한 8% 정도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고 가을 정도나 돼야 정점을 찍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미 연준의 긴축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뭐 중요한 것은 내일 발표될 FOMC보다도 그 이유가 도리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15분의 전문가에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결정에 대해서 미리 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6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지금 6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여쭤봤을 때는 50bp가 좀 더 많게 조사가 됐고 75bp도
40%나 되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중에 뭐 고민이 되는 양상으로 좀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앞서 홍춘욱 대표님께서는 뭐 100bp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주셨지만 아무래도 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물가를 잡는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경기에는 또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들이 좀 담겨 있는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함께 드려봤더니 8월엔 회의가 없어서 7월과 9월에 어떤 금리 결정이 있을까 50-50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게 나왔고 그다음에 50-25에 대한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답변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75bp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7월에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아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홍준호 대표님께서는 100bp를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뭐 동결을 하던 그런 선택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회의가 5번이 남았습니다. 이번 회의까지 포함을 해서 FOMC 회의가 5번이 남아 있는데 5번의 회의를 거쳐서 뭐 금리 뭐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했을 때 연말쯤 됐을 때는 현재 1% 정도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3% 초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 이상 오를 것이다. 2%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조 박사님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또 보는 지표가 미국 2년물 국고 금리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금리 결정이 좀 많이 영향을 주는. 예, 그렇기도 네. 하지만 또 가장 예민해서 네, 그렇죠. 지난밤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재 지금 3% 초반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향후 2년간 정책금리 평균이 3% 초반이에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2년이니까. 2년 국고니까. 그렇죠. 2년 텀이라는 말씀. 예, 그렇다면 결국은 올해 연말에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하면 3% 중반 정도를 보고 내년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3%로 내려가도 3% 초반 정도 평균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는 것은 올해 연말에 3%는 무조건 넘고 시장의 참가 컨센서스는 2.25 아니면 3.25 아니면 3.5%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75bp, 다음에 75bp에서 150bp를 하도록 하면 네. 예, 2% 중반까지 예, 올라오겠죠. 가고 거기에 남아 있는 한 9월 번? 회의와 네. 11월, 12월 회의 때도 25bp씩만 올려도 25bp 세 번만 올려도 그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다음 자이언트 스텝을 보고 그 뒤 선거 직전인 9월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미국에서. 그때는 네. 금리 인상은 잘 안 하는데 음. 이번은 특수 상황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연말 결국 한 3% 중반 정도를 보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중반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주셨어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저는 양극단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양극단. 예, 그러니까 잘 되면 2.5, 못 되면 3% 이렇게 두고 잘 된다는 거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 단계를 통해서 물가를 잡았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달 75bp를 올리고 나고요. 다음 달에 75를 하게 되면은 지금 2.25로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잭슨홀 미팅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6월 소비자 물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피크아웃은 지금 유가 나오는 거 보고 곡물 네네. 가격 보면 헤드라인은 절대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너무 높게 나왔어요. 아직도. 그러나 요번에 네. 75bp를 올리고 7월에도 또 75bp를 올린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실은 근원 CPI는 상당 부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채로 8월에 잭슨홀 미팅을 열게 되면 아마 그때쯤이면 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네네. 그럼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금융 수장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때마침 7월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도 만나러 가고요. 사우디가 어느 정도 증산도 해주면서 국제 유가가 한 $100 초입 정도까지 네. 안짝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저는 9, 10, 10일 남았을 때 한 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2.5에서 막아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8월에도 전혀 물가 헤드라인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뭐
나머지 가야 3번 된다. 중에서 한 번 내지 2번일 텐데 그때는 베이비 스텝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2.5에서 막을 수가 있고요. 연말입니다. 연말 중립금리 뭐 기준을 한다고 하면 네네. 못 되면 이제 3%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못 되면 3%, 물가가 중간에 잡히거나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온다면 2% 중반까지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조현무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연말 어느 정도 수준 예상하십니까? 너무 다른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네, 다른 얘기도 해주시죠. 그 사실은 올해 봄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뭐 저희 안에서 이렇게 보고 드리거나 그럴 때 그 전망했었던 수치는 내년 중반까지 미국 정책 금리가 3% 중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사실은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인상의 상단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그 페드워치에서 예상하고 있는 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전망에서 나오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올해 연말에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으로서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4%입니다. 4%요? 네.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4.25까지 올라갈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말까지 4%까지 올리고 도리어 내년 상반기에 당초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금리 인상이 주춤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미 연준이 거의 당황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금리를 올릴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리세션에 대한 공포나 우려가 커질 걸로 보고 경기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공포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라든가 미국의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 네. 짧고 강한 미국의 리세션이 올 확률을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시기를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 경제가 짧고 강한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준비를 해야 있고요.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페드와치의 그 전망이 물론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네. 급격하게 변하긴 변동이 하지만 많죠. 네. 아주 황당한 전망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 내일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FOMC가 5번 남았습니다. 네. 근데 5번의 FOMC에서 각각 0.5%포인트 50bp씩 올리면 2.5%포인트죠. 그렇죠. 지금 1이니까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3.5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 75bp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7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4라는 숫자가 4라는 그렇게 뭐 숫자가. 뜬구름 잡는 수는 아니다. 만약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미국의 인플레가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올해 가을쯤이 인플레의 정점이라고 보시지 않았느냐.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점을 찍더라도 그 이후에 양상이죠. 근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정점은 올해 가을쯤, 늦가을, 늦여름쯤에 형성될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인플레를 선도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네. 미국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 지표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글로벌하게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에너지와 곡물류, 식료품, 식량 가격입니다. 근데 적어도 미국의 인플레 지표들을 뜯어보면은요, 가령 의료비라던가 네네. 월세라던가 주택 임차료라던가 또는 서비스 비용이라던가 한 번 오르면 지속적으로 오르고 가격 조정 주기가 긴 품목들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올해 봄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이러한 품목들의 물가 상승세가 하반기가 되면 꺾일 것이냐. 예, 그게 지금 쉽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도리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내구재 품목은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많이 팔았던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도리어 최근에 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많이 팔았던 내구재가 제가격 받고 팔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올해 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인플레 지표를 뜯어보면 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고강도 긴축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홍 대표님께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다 보십니까? 없다고 봤었는데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를 시장이 예상을 하고 또 오늘 미국 국고금리 2년물이 3% 초중반까지 가서 지금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은 다시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부각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100% 부인할 수는 이제 없게 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주요 지표들을 아까 그림도 나왔었는데 보면 교통비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교통비. 예, 그 교통비가 아시는 것처럼 한번 오르면 내리는 거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통비 상승을 주도하는 게 저 오른쪽 이제 끝에 있는 건데 저 교통비가 어디서 저렇게 많이 오르고 있나를 봤더니 항공요금이에요. 항공료예요? 예, 그래서 4월 달에 전월입니다. 전월 대비 18% 올랐고요. 한 달 전보다 예. 무려 18%가 올랐다. 예, 그리고 5월에 다시 16%가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예, 그냥 추이네요. 두 배 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작년 이맘때 중고차 값 오르듯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값도 다시 5월에 올라서 저렇게 네네. 쇼크를 줬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너무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값이 더 오를 거야. 지금 미리 예약을 해놔야 돼. 미리 사야 돼. 이 심리가 지금 관측되는 시장에 이미 깔려 있다라고 봐야 이게 되겠군요. 지금 항공료에서 굉장히 잘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저렇게까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심리가 인플레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 인플레를 많이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가만히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애틀란타 연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GDP Now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 해당 분기 GDP 성장률을 전망을 하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 GDP Now가 0을 향해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그걸 리세션, 불황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최근에 네네. 저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인플레 기대도 기대지만 연준의 이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당황한 공격적 금리 인상이 어차피 이미 불황을 유발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러고 나면 하반기 경기는 더 나빠질 텐데 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는 채권금리가 폭락했다 폭등했다 하는 맞아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지표가 이 서비스 물가 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건 쉽게 잡히기 어렵잖아요. 저 심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죠. 아니면 저 가격에 살 수 맞아요. 없어.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이 하는 용어를 최근에 항공권이나 중고차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단순히 금융시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물 경제로 와서 전이가 돼 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물가도 못 잡고 경기를 꺼트리는 일종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좀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 연말 금리도 좀 양극단을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을 잡냐 못 잡냐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예, 지표입니다. 인플레를 끝까지 못 잡는다면, 가을까지 못 잡는다면 결국에서는 연준도 끝까지 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치 70년대 말 80년대 폴 볼커를 다시 이 자리에서 꺼내들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물가를 튀는데 가만히 둔다는 건 직무유기일 거고요. 그럼 필연적으로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경기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런 건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내년에 경기 침체 아니하는 실은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인플레이션을 꺾냐 못 꺾냐는 것이고요. 네네. 가을이 됐을 때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네.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연준도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겠고요. 가을 전까지는 물가의 정점을 봐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8월 잭슨홀 미팅 때는 뭐래도 신호가 와야 되고요. 저는 핵심을 유가입니다. 유가가 120달러, 110달러 밑으로 못 떨어지고 계속 그 위에만 머문다면 물가 못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더 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저는 8, 9월이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요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의 경기 침체라든가 요즘에 나오는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네네. 이 경기 둔화라든가 공황은 뭐 1920년대, 30년대 그거보다는 살짝 짧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을 본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리세션이 오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세계가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해법을 좀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뭐 좋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와 리세션에 가더라도 네네. 내년에 저는 그 기간은 짧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짧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아무래도 공조 뭐 이런 이제 방향들이 잡히면 네. 그런 부분을 좀 짧게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목사님도 뭐 웃음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시는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연초에 전고점에서 한 21% 이상 빠지면서 이제 뭐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뭐 공식 진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좀 바닥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너무 낙관적인가요? 제가 사실은 이런 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이런 금융시장 참가자는 아니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두 분이 사실은 이런 주제는 더 잘 말씀을 주실 네네.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큰 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사실 앞서 홍 박사님께서 100bp 인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100bp를 인상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인포메이션을 거의 다 반영을 해서 네네.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100bp도 아닌데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미 연준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흔들리는 거죠. 전망이. 계속 불확실성이 안에 있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게 바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인플레의 정점이 언제야? 미국은 언제로 봤었는데 기존의 통화 정책은 어떤 전망이나 가정하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미 연준이 인플레를 다소 낙관적으로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통화 정책의 변화는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사이에 75bp 인상 시기에 대한 패드와치의 확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앞서 네. 그림으로 나왔던 것처럼 거의 뭐 막 떨어졌다가 100% 뭐 이렇게 거의 올라갔다가 100% 가까이 또. 올라가는 네. 것처럼 그게 결국은 뭐냐면 금융시장의 기대가 지금 고착화되지를 못하고 있다. 굉장히 흔들린다. 계속 흔들리는 거군요. 네,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라고 하는 것을 희생을 시켜서라도 값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잡을 수밖에 없다. 네네. 지금 상황은. 최근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지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 제목이 미 연준이 실패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는 혹시 지난해 있었던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대한 실패를 아니, 말씀하시는 올해 거예요? 이루어진 통화 정책이 올해 초에 열렸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플레를 낙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미 연준에 대한 신뢰와도 관련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 연준도 분명히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당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네.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네네. 금리 인상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뷰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앞서 리세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도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선회할 가능성이 지금 사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을 지나고 나서 어쩌면은 미국이 실제로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면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완화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물가가 잡히지 않아도 경기 상황을 체크해서 완화를 할 거라는 리세션은 또 막아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리세션까지도 내년 가면 안 하반기 되니까. 정도 되면 통화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 대표님께서 왜 신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준이 참 신뢰를 못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은 사실 오로지 충격을 좀 받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뭐 자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도 함께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 차트인데요. 네네. 일단 역사적인 1995년부터 미국 S&P 지수의 역사적인 평균 PER을 보면 한 17배 정도. 17배 정도. 예, PER이 17배인데 이제 거기 온 것 같아요. 지금 예, 이 저게 보여주시는 예, 지금 이제 5월 말 데이터인데 네네. 6월에 이미 빠졌으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게 역사적 평균이 이제 15에서 17 사이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보면 네네. 거의 이제 이번에 빠진 걸로 16.95배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싸냐 이렇게 물으면 싸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평균 레벨인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이제 이후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뭐 그 금리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채권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변동성 큰 주식을 비싼 값에 리스크를 삽니까? 떠안으면서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영하는 이유가 일단 좀 밸류에이션이 비쌌다가 조정받는 중인데 금리가 막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야,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냐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고 참고로 한국은 이제 많이 싼 편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는요? 예, 한국은 이제 그 포워드 P 기준으로 네. 한국은 거의 오른 게 없죠. 그러네요. 미국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거를 보다가 보니까 예. 정말 오른 게 없는 것처럼 예,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역사적인 평균 PER 수준에 비해서 한 15% 정도 저평가된 이런 상태라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낫다 싶지만 미국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빠지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고.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마저 이제 2,500석 깨지니까 네. 안 되겠다 싶은 마음들이 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레버리지 청산이 이제 코인 부담스럽죠. 이야기를 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최근 들어서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저렇게 힘들어질 때 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그림자 금융 비슷한 상품들이 있었는 게 다 레버리지인데 그 레버리지가 청산되면 거기만 힘든 게 아니라 연쇄로 예, 나오죠. 그렇죠. 암호화폐 네. 시장에서의 어떤 청산 리스크가 생기는 순간 유동성을 가진 자산을 팔아서 그 청산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한 불은 꺼야 예, 되니까. 그 과정이 지금 미국이랑 우리가 다 코인 시장에 문제가 터졌는데 왜 우리가 빠지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청산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빠진 자산을 팔아야 되고 유동성이 있는 그렇죠.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래서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싸다 그러는데도 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싼데도 빠지는 이유는 일단 금리 상승이 촉발시킨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저희들은 이제 영가 매각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한 기대들보다 시장이 먼저 이렇게 패닉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 뭐 좋지 않은 지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얘기들만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뭐 마치 짠 것처럼 정말 대량으로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개인들도 불안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네. 한 패턴과 예. 또 수급과 또 이익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은요. 먼저 패턴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가 약세장, 베어마켓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정고점 대비 이제 마이너스 20% 네. 떨어지고 나서 네. 한 일주일 봐야 됩니다. 이제 바로 거기가 워낙 수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넘게 못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번역하다가 뭐 거의 100년간의 그 역사의 주식 패턴들을 봤거든요. 근데 20%, 뭐 S&P 500 이야기입니다. 20% 네. 넘게 빠지고 한 일주일 내에 다시 못 들어왔다. 네. 지금 S&P 500은 마이너스 20 밑으로 왔죠. 그렇죠. 그럴 경우엔 보통이 10에서 15%가 또 빠집니다. 추가 예, 추가로. 하락이 또 있어요. 예,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닷컴 버블 리먼 같은 데는 이제 30%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는 거죠. 시장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뭐 CNBC에서도 그 마이너스 20, 뭐 S&P 500이 베어마켓 돌입했다라는 거를 크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네.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선이. 그럼 이 숫자가 지금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일주일을 물론 봐야 되는 시점이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요번에 네. 내일 정도 단정 FOMC를 짓기는 어렵다. 빨리 저기를 한 3,750 이상으로 네네. 빨리 회복을.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저게 고착화돼 버리면 만성이 추가하라. 되거든요. 네. 이게 패턴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급 쪽은 우리나라의 수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제 바닥이 나오냐. 주가가 떨어지는데 개인이 팔면서 투매가 나오고 이걸 외국인이 받고 받아가는. 네,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떨어지는데 개인이 또 팔고 외국인이 외국인 또 받아가고. 받아 이런 게 한 4, 5일 정도가 나왔을 때 항상 그 자리가 바닥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어제 그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00이 깨지고 2,500이 깨지는데도 실은 외국인이 꿈쩍도 안 합니다. 네. 예, 그렇다는 것은 물론 뭐 과거의 역사가 다 반복이냐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아직도 외국인이 입질이 이만큼 없다는 것은 과연 이 2,470대가 바닥일까라는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을 더 네, 밑에를 볼 수도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이 이익 추정치라는 이익이라는 게 제가 2008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황당한 리포트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던 게 기업 이익이라는 게요. 네. 이게 한순간에 깎여버립니다. 뭐 진짜 1조 벌 거야라고 네. 이 포워드 피드 가이던스를 냈지만은 몇 개월 사이에 뭐 1조는커녕 뭐 날아가더라고요. 2천억도 못 버는 경우가 네. 이제 속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이익 추정치는 항상 경기를 쫓아가면서 이게 쉽사리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세계 중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네. 거는 외국인의 귀환이지 않을까. 뭐 제가 어. 올드 피플이어서 네. 올드 타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외국인들의- 돌아오지 않을 때 추세적인 상승은 실은 어렵다. 그때 한 번, 그러니까 언제였죠? 2020년에 네. 이 코로나 네. 폭락하고 급등 요때 외에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귀환이 거의 바닥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제 지표 숫자들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 매매 동향인데 뭐 계속 팔고 있죠. 최근에 팔았고 사실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월별로 봐도 계속 팔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율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조영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지금 뭐 1,300원을 향해 뭐 목전에 왔다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들이 나와서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까? 1,300원 돌파라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사실은 역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0.25일까요, 0.5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설령 한 번 정도 0.5 올리더라도 네네. 뭐 조만간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당히 큰 폭으로 역전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금리 역전 시기를 약간 뭐 한두 달 정도 뭐 늦추는 게 늦추고 뭐가 뭐, 그렇게 예, 큰 변수가 아닐 그 것이다. 정도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사실은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곳에는 뭐 이런 금융시장, 금융 변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 실적. 우선 제가 기업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발표되는 것보다는 기업 자료를 조금 더 빨리 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좋지 않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 실적들이 결국은 쌓여서 성장률로 나올 텐데 네네. 최근에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죠. 근데 어차피 GDP 통계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GDP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난해보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수가 살아나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전망을 깔고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가 2% 후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수정 전망을 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뷰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것보다는 상당폭 좀 낮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미 국제 신평사들은 2% 중반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고 저희가 봄에 전망을 할 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초반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때는 사실은 컨센서스는 4%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월드뱅크의 전망은 이미 2.9까지 맞아요. 떨어졌습니다. 네.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장률이나 성장 여건이.
그래서 뭐 지금 환율을 물어보셨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되게 되면 사실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우선 나쁜 점은 네. 우리나라도 인플레 압력이 심한데 그렇죠. 수입 물가 압력이 더 커져서 인플레 부담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좋은 걸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에는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출이 살아나주면서 우리 경기에 도움을 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 많이 둔화되면, 둔화될 것 네.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원화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엔화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그렇죠. 있죠.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서 전반적인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고 특히 엔화는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1,300원 넘어가는 상황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세요? 환율 걱정스러운 숫자까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명색이 외환 쪽 일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뚝이 터진 상황이라서 아 뚝이 터졌어요? 예, 그 우리나라 외환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랄까요? 매매가 제일 많이 되는 레벨이 1,250원 레벨이 되게 사실은 굉장히 그 매물 벽이자 지지선 지지선 정도? 역할도 네.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1,300원 이건 숫자상 의미는 그렇게 없는 레벨이고요.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는 일단 지금 시장의 기대 예상을 보면 미 연준이 독보적으로 다른 모든 중앙은행보다 세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최근 미국의 하이힐드 회사채 그러니까 네네. 고수익 증권 채권, 네. 스프레드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유동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되는 자산에서 돈을 다 빼는 거죠. 꼭 부도난다고 빼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유동성을 이게 챙겨야 유동성이 되니까. 지금 유동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산, 불황의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환율을 막을 수 있냐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 18년에 중국이 저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과정에서 네네. 우리도 외환시장 개입이 예전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뭐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제야 뭐 구두 개입 정도였습니다만 예.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어디서 저지선을 막는다 이거는 사실상 좀 예전하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다른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1,300원대는 볼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미 연준이 세게 올리고 바로 빨리 인하해주면 금방 환율이 안정될 거고 반대로 또 실기를 하고 연말이 돼서도 75bp 인상하고 네. 있다 이러면 이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그 숫자에 지금 집착할 매몰될 필요는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가장 큰 관건은 물가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춘욱 대표, 정철진 평론가,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을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